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죠? 떨어진다 하는데 5,400원대 찍었다가 그때부터 뚝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60억 달러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죠. 사실 1,300원대가 나오면은 경제 위기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지기 쉽지 않은지, 일부러 안 잡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 대비 가계부채 잡혔다고 합니다. 3년 반 만에 100% 밑으로. 신기하죠? 아니, 가계부채 잡힌 느낌 하나도 안 드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밑으로 떨어졌대요. 98.9. 그것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은 1월부터 2월까지 보시면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고 2월엔 오히려 줄었는데, 이 동안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물론 요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버팀목, 그리고 올해에도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35조가 가계부채로 늘었어야 되는 부분이 도시기금으로 태운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자주 말씀드렸던 보험약관대출, 70조 규모의 보험약관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책정 기준에서 빠진 것,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죠. 물론 올해 초에는 그런 건 있지만 어떻게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저렇게 줄 수 있겠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GDP죠. GDP가 1분기에만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 물론 1.3%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건 전 분기 대비고요. 전년 대비로 3.4% 성장했다. 그러니까 보시면 1.2%포인트 빠졌다. 그러면 GDP가 3.4%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가계부채가 대략 한 2% 정도 안팎으로 성장했다면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다.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2% 안팎으로 성장을 했으면 이제는 대출 확대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면 은행권에서 1, 2%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GDP가 더 올라가면은 그 1, 2% 이야기도 이렇게 잡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GDP가 더 올라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GDP가 상승한 부분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는데 건설업이 4.8%로 영향을 크게 줬고, 이 외적으로 보면 수출이 증가했고 수입이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했는데 내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물가 때문입니다.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국내 소비가 줄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출과 건설업, 이걸로 GDP를 상승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 중에서 영향을 크게 줬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환율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5,600원짜리를 환율이 1,200원일 때 팔면은 외국에서 살 때는 13달러가 필요하지만 환율이 1,300원일 때 팔면은 외국에서 살 때 12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동차도 환율 효과가 힘입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환율에 따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 박리 담회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근데 수입 물품 말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부분은 부담은 더는데 국내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팔지만 해외에서는 더 싸게 느끼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GD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잡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율이 오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과거에 플라자 합의가 왜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일본이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낮췄고, 환율을 낮추니까 자산 거품이 생겼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보통 자산 거품이 빠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GDP만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고환율로 수출 기업들이 살아야 한다. 근데 일단은 GDP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지출, 비즈니스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이어져서 시장 유동성이 높아지고 지금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근데 내수가 별로잖아요. 내수가 별로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GDP가 증가해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면 이게 쓰잘데기 없는 시중 유동성을 자극하죠. 여기에 고환율 자체가 뭐예요? 수입 물가를 올리죠. 고환율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물가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수출 증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수출로 먹고 사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수출로 돈 많이 벌어오면 좋아요. 근데 수출로 돈 많이 벌어오는데 그게 내수의 돈이야. 이게 핵심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은 줄었는데 내수가 늘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물가가 올라서 비싸게 주고 사는데 전보다 씀씀이는 늘었지만 써도 피드백이 되는 게 적다는 거죠. 하루에 3끼 먹던 거 2끼만 먹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 이런 상황인 거고,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체감 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인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5%다.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우리나라는 근원 물가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원 물가가 높은 편이 아니란 소리예요. 근원 물가는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유동성이 많이 안 풀린다는 소리예요. 유동성이 안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생활 물가는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식주 중에서, 의는 따로 모르겠더라도 식하고 주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보다 주거비용,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나라들을 따져보면은 중국 아니면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들, 뭐 카메룬이나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식료품 가격이 높은 도시는 비교해보면은 스위스하고 미국 정도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지금 물가 잡았다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농산물 등 이런 품목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품목들이 가격을 쭉쭉 올리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돈은 안 도는데 물가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성장률 역시도 통계 착시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면은 내수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왜?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0.8% 증가했는데 보면은 국외 소비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쓰고 다 국외에서 쓴 거예요. 소비를. 그래서 보면은 한은에서는 제조업 생산이 1.2% 증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0.5% 감소를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통계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거 다 만약에 환율이 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 환율로 유지하는 것도요, 정부에서 돈 풀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환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거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누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환율로 인해서 경제 지표를 여러 가지 좋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분기 성장이 3.4%지만 월급 통장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불완전 취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래서 취업자 늘어나는 거 보면은 40대 남성, 이 사람들이 보통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많이 하면서 한창 소득을 올릴 텐데 여기 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여성 비중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또 보면은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를 보면은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수는 31만 명 줄었는데 15에서 35시간 취업자 수가 31만 8천 명 늘었다. 즉 단기가 많아졌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을 취업자 수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알바가 있어요. 식당 알바인데 뭐 최저임금보다 2배 가까이 준다. 2만 원을 준대요. 그래도 일하러 안 온다고 식당 사장님이 불만을 토로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상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2배를 주면 뭐하냐. 일하는 시간이 11시부터 1시, 또 딱 저녁 시간에 뭐 5시부터 7시 이렇게만 딱 고용해가지고 중간 시간에 다른 일을 못하고 길게 보면은 차라리 최저시급 주는 곳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 수익적 면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짧게 일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면은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들죠. 여기에 실질임금 감소폭은 3년간 4%에 육박할 정도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상승이 내수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환율 올라가면 장점, 수출하기 좋다. 다만 수입하기 빡세다. 두 번째, GDP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잡아야 될 시기에 GDP를 성장하게 만들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착시를 보여주게 된다.
근데 그런 착시가 나왔을 때 이걸 토대로 가계부채가 잡히고 있다. 이번 정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도 착시가 나왔을 때 보험 약관 대출 빼고 GDP 성장률 빼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빼고 이런 착시가 나왔는데 매번 이렇게 1분기 때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나타나요. 근데 1분기 때마다 그렇게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비가 안 돌죠. GDP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고 소비는 안 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착시가 나오니까 경제는 좋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경제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안 좋은 경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 왔느냐?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그 다음에 저출산 장기화 이게 이어져서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그때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일본은 그래도 버블 경제 때 누리기라도 했지 국민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버블 경제 때 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빚 갚느라 개고생만 했지. 빚 지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빚 지고 나서는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이러기만 했지 누린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출산율 감소도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이런 상황들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안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좋게 나오게 만드는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환율 시대가 이어져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로 착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착시에 넘어가서 경제가 좋아졌다 생각하고 위험자산에 함부로 발 디뎠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지금은 자산을 늘릴 때가 아니라 지킬 때다. 위기 때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위기가 끝나갈 때 기회를 잡아서 그런 거고 위기가 시작됐을 때 혹은 위기가 한참 진행될 때 그때를 기회라고 들어갔다가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망한다. 진짜로 수십 년간 미리 그 위기를 예측하고 몇 년간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